네, 요번에 소개할 내용은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 중에서는 비교적 추가된 지 얼마 안 된 최신 문법이에요. 예전에는 그 클래스와 객체라는 거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기반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하고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문법이라서 자바스크립트가 일종의 좀 변태 취급을 많이 받았었죠. 문법이 좀 워낙 독특해서. 자, 아까 우리가 제이슨이라는 걸 하면서, 콜백 함수, 전에 이제 화살표 함수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제이슨 형태의 객체를 만드는 걸 봤었죠. 자, 이것도 이제 객체의 한 종류인데, 이 제이슨 객체의 단점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객체를 두 개, 세 개 만들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const calc2는 한 다음에 calc라고 하면, 제이슨의 복사는 그냥 참조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바로 가기 하나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calc2에서 a 값을 변경을 하건, calc한테서 a 값을 변경을 하건 결국은 똑같은 값을 바꾸는 거잖아요. 어제 참조 복사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 코드를 완전히 복사해서 한번 복붙하지 않는 이상 그냥 똑같은 객체가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한 개 갖다가 돌려막기 하는 느낌인 거죠. 이런 스타일을 싱글톤이라고 해요. 객체를 이루는 건 데이터와 기능이라 그랬죠. 잠깐만요. 여기 자, 어쨌건 이제 아까 그 싱글톤이라는 개념 얘기했었죠. 제이슨 객체는 이제 똑같은 객체를 여러 개 만들려면은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객체를 만들려면 이만큼의 코드를 복사해갖고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뭐, const calc2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돼. 똑같은 코드가 계속 복붙되면은 별로 좋은 코드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예요. 클래스와 객체. ES5 시절에는 없던 문법인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비슷한 문법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면서 이 클래스를 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이게 리액트 초창기 때는 페이지 하나를 무조건 클래스 단위로 작성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클래스를 모르면 리액트를 시작을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유행을 하더니 리액트가 싹 다 함수 스타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단원을 버려도 앞으로 최소한 자바스크립트라는데 큰 지장은 없어.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단과반에서는 클래스 내용을 빼버릴까 한편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자바에서 클래스 해야 돼. 좋다 말았지? 왜냐하면 자바는 소스 코드의 최소 단위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볼 거 여기서 조금 미리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래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객체를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객체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게 돼요. 자, 어제도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했는데 이 객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건이죠? 오브젝트니까.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묶어놓은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변수 안에 비슷한 특성을 갖는 변수랑 함수가 내장되어 있는 특수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데이터랑 기능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가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특별히 멤버 변수라고 불러요. 혹은 프로퍼티라고 한다 그랬죠. 함수 같은 경우는 기능에 해당하고요. 이 기능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객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소스 코드를 짜야 돼요.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예요.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파일인 거죠. 자, 만약에 공장에서 설계도가 하나가 있다면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여러 개, 똑같은 제품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죠. 만약에 자동차 공장이라 그러면은 설계도 하나로 똑같은 자동차 여러 대 찍어내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전부 똑같이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통해서 동일한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클래스의 기본 형식이에요. 클래스 이름은 명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그리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지정하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이름만으로 봤을 때 클래스와 함수를 구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첫 글자가 대문자냐 아니냐로 보통 구별을 해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잡고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일단 변수들 들어가야 되고요. 메서드 들어가야 되고요. 메서드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생성자와 게터세터라고 하는 좀 특이한 애들이 들어가는데 얘네들도 함수의 일종이에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다 포함해도 되고요. 하나만 포함해도 되고 2개 이상 포함해도 돼요. 필요에 따라 달라요. 그때. 자, 클래스라는 거를 작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new라고 하는 예약어를 통해서 우리가 객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 변수가 객체가 돼요. 그러면 이 변수는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 만들 때 콘스트로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변수가 클래스 안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은 특수한 형태의 변수가 되는데 이거를 객체라고 부르고 객체는 자신한테 부여된 기능을 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new라는 키워드를 처음 보는 게 아니죠. new array 하고서 숫자를 주잖아요. 그럼 이게 이 array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클래스인 거지.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자, 그럼 요 변수가 이제부터 객체인 거고요. 이 객체를 통해서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거나 출력하거나 다른 연산에 활용할 수 있고 메서드도 그냥 함수니까 호출해버리면 그뿐이죠. 자, 클래스 작성 패턴. 변수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메서드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변수와 메서드를 같이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초창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열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서로 다른 얘는 같은 종류를 포함하는 변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구조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때 이 구조체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 구조체를 내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멀록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어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구조체 안에 변수가 5개 있다. 그러면은 이 5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포인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C++이라고 하는 언어로 넘어가면서 만약에 내가 회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조체로 표현을 하고 가입하다, 로그인하다, 탈퇴하다 이런 거를 함수를 구현을 하면 이거를 합칠 수는 없을까라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안에 함수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을 부여받은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멀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는데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게 악명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사람들을 슬쩍 이제 이 멀록에서 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멀록이라는 함수랑 똑같은 기능을 갖는 예약어를 만들어요. 그게 U예요. 이때부터 클래스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라는 개념을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서 완전히 학문적으로 확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바에서 슬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바부터는 포인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객체가 포인터야. 메모리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포인터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희대의 사기극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포인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포인터를 이해해야 이후에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가 다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이 포인터를 안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자바의 작동 원리를 그냥 외우는 수밖에. 원리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코딩 공부하면서 왜라는 거 떠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고 싶으면 알려줄게요. 시어도 공부하면 돼. 그럼 최소한 우리 종강의를 한 달을 더 늘려야 돼. 나는 하고 싶어도 노동부가 허락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 현상에서 규칙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공학도가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자, 객체라는 개념은 배열이 같은 종류의 변수들만 그룹하는 한계를 벗어나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그룹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상태를 시언어의 구조체라고 한다. 라고 했죠.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부터 공부한 사람은 여기부터 멘붕 오는 거야. 아닌데? 라고 해버리는 거지.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배열이 아니에요. 파이썬 같은 것도 공부하다 보면은 변수 다음에 리스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A는 대괄호 열고, 자바스크립트는 대괄호 열고, 10, A, true, 뭐 이런 식으로 다 때려 박아요.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배열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엉터리 설명 처음 봤어, 진짜. 얘는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가 맞아요. 파이썬의 배열은 따로 있어요. 나중에 이제 파이썬을 더 깊게 공부하면 넘파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보는데 거기 보면은 ND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걔는 진짜 일반 배열처럼 똑같은 데이터밖에 못 나요. 절대로 파이썬의 리스트는 배열이 아니다. 자, 아무튼 그 형태에서 이제 그 메서드를 함께 포함한 형태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작성 패턴 요 한 가지씩 보면은 일단 변수만 정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리뷰라고 하는 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리뷰라고 하는 단위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성자 이름, 작성 일시, 조회수, 내용, 그다음 별점, 추천수,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잖아요. 그것들을 묶어놓은 단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값을 대입하라고 했는데 클래스 안에서 값을 초기화하지 않아도 멤버 변수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면 전부 undefined 상태로 존재하겠죠. 어차피 값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회원이라는 단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보 여러 개 넣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만 담을게요. 자, 여기 아까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학생이라고 한 다음에 스튜던트 골뱅이 네이버닷컴이라고 내가 값을 초기화했다고 쳐. 그러면은 이런 자료 구조를 갖는 객체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이게 학생 한 명이야. 그러면 이 M1에 포함되어 있는 유저네임과 이메일은 학생과 이거라고요. 객체를 또 만들어. 그럼 또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회원가입 페이지에 입력하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 사이트에 만약에 100명의 회원이 가입했는데 100명이나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객체를 만들고 나면 값은 나중에 변수 따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입력한 값으로 대신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지금은 다 이렇게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나중에 바꿔야 되니까 그냥 값을 넣지 말던지 나중에 넣어야지 하고 널을 넣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그럼 지금 다 널이죠? 그럼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M1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바꿔라. M2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객체의 특성은 구조는 같지만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작동해요. 제이슨 객체랑 확연히 틀린 특성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널이었는데 나중에 개별적인 정보를 갖는 객체가 되죠. 자,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용도는 복합자료형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객체가 여러 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실 이 특성은 나중에 자바로 가면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자바는 뭐 하나 해도 계속 클래스로 나오니까. 자, 이번에는 메서드만 정의한 클래스예요. 용도나 목적이 같은 함수를 그냥 세트로 묶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덧셈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고 뺄셈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고 곱셈과 나눗셈을 수행하는 함수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함수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산기라는 단위로 묶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클래스에 들어가는 함수는요. 펑션이라는 예약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함수는 못 씁니다. 자, 진짜 4개 하기엔 좀 많으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2개를 갖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을 갖는 함수들을 그룹화해 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CALC라는 클래스에 대한 객체 C를 만들면 이 C한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C. 플러스, C. 마이너스라고 하면 돼요. 자, 이런 객체들의 특성은 일단 어차피 결과값은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지고 결과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객체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함수를 2번 호출을 하건, 아니면은 객체 하나 또 만들어 이렇게 해서 C2를 통해서 플러스를 호출하건,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파라미터 보내고 리턴 값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메서드만 갖고 있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 패턴은 메서드하고 멤버 변수를 같이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변수는 자기가 선언된 클래스를 괄호를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못 나가지. 하지만 자기보다 안쪽에 있는 변수로는 침입이 가능하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클래스 레벨에서 선언된 멤버 변수는 각각의 함수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자원에 접근할 때는 this라고 하는 예약어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이 코드 좀 봅시다. 자, helloworld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hello.seteng라고 호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실행되는 거죠. 그럼 this.message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레벨에서 만들어진 뭔가를 뜻해요. 자, 그래서 this.message는 지금 요 멤버 변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hello 자바스크립트를 저장을 했대. 그럼 이게 여기 저장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턴이 끝났어요. 다음에 say hello로 호출해요. say hello는 console.log를 출력하는데 this.message를 출력한대요. 이걸 끌어다 출력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저장해 놓은 값 hello 자바스크립트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et KUR을 또 호출해요. this.message에다가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저장했죠? 여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건 안녕하세요예요. 그 다음에 say hello로 호출하면은 다시 한번 얘를 갖다가 또 출력을 하죠. 이번엔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처럼 클래스 안에 있는 식구들을 호출할 때는 우리, 아빠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느낌의 수식어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this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냥 메시지를 출력해 볼게요. 그럼 에러 날 것 같은데? 그치, 에러 나지. 자, 메시지는 1, 2, 3, 4, 5. this.message는 6, 7, 8, 9, 10.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say hello가 실행될 때 console.log라고 해서 메시지를 출력하면 1, 2, 3, 4,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this.점이 없으면 메서드 함수 안에 있는 변수를 찾아요. this가 안 붙으면은 함수 안에서 변수를 찾아요. 그러니까 얘야. 한편 this가 붙으면 클래스 단위에서 메시지를 찾아요. 그러니까 얘야. 그래서 함수 안에서 쓰이는 일반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요. 멤버 변수를 다른 말로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말을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미 let과 bar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개념을 넣어놨기 때문에 얘를 그냥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this가 붙으면 무조건 클래스 레벨의 변수다. this가 안 붙으면 함수 안에서 변수를 찾으려고 든다. 그러니까 지금 요 예제를 할 때 이렇게 해버린다면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지금 요 안에서는 나는 이걸 출력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함수 안에서 변수를 찾잖아요. 근데 선언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변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아까 에러가 난 게 그 상황인 거죠. 그렇죠? 메시지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에러 나죠. 생성자가 설명이 조금 미흡하네. 자, 그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생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실습은 식사 다녀오시면 합시다. 요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생성자라고 하는 건요, new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함수예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 사전에 약속돼 있어요. 컨스트럭처로. 이렇게. 이게 생성자예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객체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객체를 만드는 순간 얘가 실행이 되니까 헬로월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런 걸 왜 만드느냐? 대체로 생성자의 용도는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의 값에 뭔가 집어넣는 게 용도인 거죠. 유저 네임은 뭐 AAAAA, 이메일은 BBBBB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new 멤버 클래스라고 하는 순간 얘가 실행되니까 M1은 또 A하고 B라는 값을 갖겠죠. 또 여기서도 M2도 똑같은 값을 갖겠죠. 뭐야? 아, this가 빠졌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생성자라는 거를 말하는 순간 내가 앞에서 했던 설명이 모순이 돼버려. 아니, 강사님, 객체들은 어차피 다 값 똑같이 가져봤자 의미 없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 바꿔줘야 된다며. 그럼 생성자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쵸? 애당초 객체를 만들면 값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이걸 다 어차피 나중에 값을 바꿔야 된다며. 근데 이렇게 생성자 만들면 어차피 다 똑같은 거 갖고 시작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한 설명이 모순이 돼버려. 생성자도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 있어요. 그 파라미터는 대체로 멤버 변수랑 1대1로 짝을 지어요. 그래서 P1, P2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멤버 변수 2개니까 파라미터 2개를 정해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하나씩 멤버 변수에 넣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객체를 만들 때 이 new 키워드로 호출하는 것 자체가 원래 생성자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미터가 2개니까 객체 만들 때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밑에 코드 없이도 값이 초기화된, 독립적으로 초기화된 객체들이 만들어지죠. 이게 프로그래머들의 엄청난 게으름의 결과물이야. 자, 생성자가 없을 때 봅시다. 생성자 없으면 클래스 수는 짧죠? 자, 객체 하나만 만든다고 칩시다. 자, 생성자가 없을 때는 객체 만들고 변수값 할당하고 출력하고, 출력하는 코드는 뭐 따로 본다고 치더라도, 자, 객체를 만드는 코드가 한 줄 들어가고 멤버 변수 개수만큼 들어가니까 총 3줄이 들어가요. 자, 이런 회원이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에 100만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코드 몇백 줄 써야 돼? 300만 건을 써야 돼요. 300만 줄. 근데 내가 생성자 하나만 만들어놔. 그래서 dis.username에다가 p1을 넣고, 잠깐만요. 난 이거 안 하는 게 더 편하다. 그 다음에 dis.email은 p2 이렇게 넣어놓으면 3줄짜리가 한 줄로 빠져요. 그럼 이제 100만 명이면은 300만 줄이 아니라 100만 줄로 된 거지. 300만 줄 코딩할래요? 100만 줄 코딩할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럼 이딴 짓 왜 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객체 지향이라고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드는 게 객체 지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객체 지향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진짜 게으름의 집약체야. 어떻게든지 코드 덜 코딩하려고 막 요상한 개념을 갖다 계속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갖다가 객체를 만들면, 강사님, 제이슨으로 만드는 게 문법이 더 쉬운데요?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클래스라는 걸 정의하면 똑같이 생긴 객체야. 안에 들어있는 특성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아. 근데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그랬어요. 제이슨으로 만들면 아무리 여러 개 만들어도 똑같이 만드는, 똑같은, 결국은 돌려막기라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내가 드라곤 한 마리 뽑았는데 얘 공격했더니 딴 애들이 에너지가 같이 달어. 할 거야, 그 게임? 얘 공격하면 얘만 피 떨어져야 되잖아요. 따로 놀아야 되잖아. 얘네들 전부 체력, 공격력, 스피드, 멤버 변수 있어요. 공격하다, 이동하다, 정지하다, 메서드 있어요. 다 따로 놀잖아. 객체 지향은 이거 하나만 설명이 다 돼요. 실제로 게임에서 자료 구조를 그렇게 짜고요. 이건 믿어도 돼. 내가 게임에서 3년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떠올리시면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설명이 다 돼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 이해가 안 되면 그때까지 게임에 손도 대지 마세요.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니야. 자, 식사 다녀오시고요. 요거 생성자 연습 문제부터 오후에 요거 4번 요거까지만 예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실습 시간 가집시다. 자, 수고하셨어요. 자, 오전에 얘기했었던 부분 예제까지만 확인해 봅시다. 자, 요 화면을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myUnit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할 건데요. 이제 3개의 특성을 정의했어요. 유닛 이름, 스피드, 공격력. 공격력을 표현할 때 이제 데미지 퍼 세컨드라 그래서 DPS라는 단위를 써요. 자, 멤버 변수가 3개니까 파라미터를 3개 받는 생성자를 정의합니다. 요 파라미터들은 디스가 안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요 안에서만 종속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각각의 멤버 변수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생성자가 실행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통한 무슨 객체 초기화 완료. 그래서 스피드는 몇이고 공격력은 몇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기능을 넣어주자고요. 이동.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어떤 객체를 딱 클릭을 한 다음에 이동하를 딱 찍어주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이동할 대상을 파라미터로 넣어줘야 됩니다. 공격할 때도 공격할 대상 딱 클릭하면 거기 가서 공격하죠. 그러니까 공격할 대상을 파라미터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move, attack. attack인데 attach라고 썼네. attack. 자, 그럼 이제 이동할 장소를 지정해주면 this.name 누구누구가 파라미터 써서 어디로 얼만큼의 스피드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또 attack, move, attack. 자, 누구누구가 어디한테 초당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입힌다. 여기서는 지금 전부 일괄적인 데미지를 입히지만 실제로 코딩할 때는 여기에 이제 공격받는 대상의 방어력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조합해서 이제 랜덤으로 몇 % 확률로 공격이 성공할지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객체를 만들어요. 뭐 나이트라고 하나 만들고 이제 스피드는 5, 공격력은 10 진행하면은 이제 던전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골렘을 공격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보통 이런 거 쓸 때 이마만큼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부대 지정하잖아요. 자, 똑같은 객체가 3개가 들어있어. 그럼 이게 뭐겠어요? 배열이지. 그래서 팀이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거기에 객체를 이렇게 3개를 할당을 합니다. 그럼 반복문 돌리는 건 인지상정이죠. 반복문 돌리면서 전부 던전으로 이동시켜서 한꺼번에 보스몹을 공격을 시키면 전문용어로 다골이라고 하지. 이렇게요. 자, 오전에 했던 것부터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돼요. 3시에 봅시다.